네,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는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 교수께서 도움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국내 확진자 상황을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혜연 반장, 네. 일단 두 자릿수로 다시 내려오긴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 확진자 수가 오늘 다시 두 자릿수대로 떨어졌습니다. 총 87명이 증가해서 누적 확진자 수는 8,652명이 됐습니다. 새롭게 격리 해제된 환자는 286명이 늘어서 현재까지 총 2,233명이 격리 해제됐고요. 중증 이상의 환자는 93명인데 이 중에서 이 기계호흡을 하고 있거나 에크모를 쓰는 위중 환자는 6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구 경북에서 총 6명의 사망자가 늘어서 누적 사망자 수 100명이 됐습니다. 이 대구시에 따르면 조금 전에 2명이 추가된 건데 먼저 이 90대 남성 A씨가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에서 입원 중 숨졌고요. 또 대구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80대 여성 B씨가 숨졌습니다. 이 국내 사망자 수는 지난달 19일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에 30일 만에 100명이 됐습니다. 예,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이런 사망자인데요. 일단 100명으로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좀 더 짚어보면 여전히 대구, 경북 지역이 절반이 되는 거죠. 네, 이 대구가 34명이 늘었고 경북이 13명이 늘어서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수도권도 만만치 않은데요. 서울이 17명, 경기도가 14명, 인천이 4명이 늘어서 이 수도권 신규 확진자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요양병원에서, 서울은 콜센터, 경기는 성남 은혜일강교회와 또 분당 재상병원 관련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개별 감염으로는 해외 유입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설명 들어보시죠. 대구에서는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79%의 진단검사가 완료되었고 3월 19일에는 요양병원 3개소에서 10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인천공항 등의 검역 과정을 통해서 또는 입국 후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해외 입국자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 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이제 요양병원 내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효사랑병원에서 대규모로 나온 뒤에 전수조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추가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요양병원이 이제 고령자도 많고요. 기저질환이 있는 분도 많잖아요. 예, 이게 뭐 대구에서만 한정되는 일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요양병원, 요양원이 다 취약 지역에 있는데요. 이 일반 병원에는 입원하기가 어려운 환자들, 또 고령이면서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또 장기간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극도로 이 감염되기도 쉽고 중증으로 발전하기도 쉬워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사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취약 지역에 감염이 되면 우리나라 치사율 자체가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했어야 했고 또 전달에도 벌써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의료진이라든지 간병인 또는 이 병문안을 하는 사람들은 완전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안이한 점이 있어서 이 감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예, 요양병원 문제는 우리가 잠시 뒤에 요양병원 실제 원장이시고 또 협회장 한 분을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그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진자 숫자가 다시 두 자릿수로 일단 내려왔습니다. 어제는 152명으로 꽤 늘었었는데 오늘 다시 좀 줄어들었는데요. 전체 그러니까 확진자에서 완치자 수를 지금 뭐 2,000명이 넘기 때문에 하면 6,000명대, 이렇게 7,000명이 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이 정도면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 그러니까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서 의료 시스템이 감당을 못하는 과부하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시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좀 그런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나오면서 또 신천지 교인들이 많이 나오면서 의료 공백이 잠깐 생겼었지만 그 이후로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격리 해제자는 더 많이 줄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자가 줄은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3월 13일 이후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어 왔었는데 지금 불안한 점은 이 재생병원 같은 원내 감염 또 수도권의 산발적인 감염들, 집단 감염들이 계속 일어나고 지금 대구 경북 지역도 이 요양병원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환자 수가 뭐 급격히 줄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숫자가 유지된다는 건 지금 외국을 보면은 굉장히 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뭐 많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사망자도 100명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고 사망률도 1% 약간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 방역을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역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확진자 숫자 또 중증 환자 숫자면
우리 의료 시스템이 현재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예, 그런데다가 이 2월 29일 날 909명이라는 이 폭발적인 증가세에 있던 환자들이 이제 점점 치유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격리 해제자가 더 많이 늘어날 확률이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려할 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오늘 날짜를 보면은 사실은 2월 19일, 20일에서 31번 확진자 이후로 크게 늘었지 않습니까? 신천지 대구교회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가 사실 한 달 지났기 때문에 이분들도 완치가 돼서 이제 많이 나오고 격리가 해제되면 이제 급격히 또 실제 환자 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군요. 예, 그런데다가 그 이후에 신천지 교회 이후에 일반 대구 시민들의 양성률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상당히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그제 나온 그 100명이 넘어간 것은 대구의 요양병원에서 갑자기 나와서 실제 늘어났지만 그 이후로 사실 그 확산세는 그다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방역이 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현장 얘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진자 1명이 발견됐던 울산 이송요양병원의 손덕현 원장님인데요.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되는데요.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손덕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장 얘기를 잠깐 들어볼 텐데요. 그 이손 요양병원을 또 실제 맡고 계시잖아요. 거기에는 병상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 병상은 지금 420병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2월 말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한 398명의 입원 환자가 계셨습니다. 2월 말에 직원이 1명 확진이 판정이 되는데 다른 환자나 다른 직원이 같이 접촉돼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거나 그런 일은 없었군요. 예. 저희 작업치료사 한 사람이 자기 동생을 통해서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알고 저희들이 사전에 그 직원에 대해서는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자가 격리를 시켰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직접 접촉자라든지 또는 노출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팀이 나와서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노출자나 그다음에 접촉자에 대해서는 격리, 그다음 자가 격리나 또는 격리 병실로 해서 2주간 검사를 하면서 관찰을 하였고, 그래서 그 상황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그 이후에 추가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앞서 저희 기자 연결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오늘부터 요양병원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취약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앞서 이제 백순영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 곳이니까요. 실제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들으신 게 있습니까? 예, 오늘 발표에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요양병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자를 두거나 발열 체크,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 유증상자의 환자들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구 지역에서 이제 집단 발생이 되면서 이런 관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에서 다시 이런 부분의 행정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은 아마 조금 미약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조금 저희들 입장에 있어서는 좀 나름대로 규제 위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금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여러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요양병원에서 집단 발생이 되지 않았던 것은 나름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체계나 안 그러면 관리를 잘 해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부 조금은 허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이번에 또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표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좋겠는데 규제 위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저희들은 안타까움 좀 있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심 증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기침이나 발열 이런 부분인데 요양병원에 앞서 2월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 400명 가까운 환자분들이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폐렴 환자도 많이 계실 수가 있고요. 의심 증상이 사실 요양병원에는 있는 분들이 계속 있을 텐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사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특히 이제 입원 환자 중에서 발열이 있거나 폐렴 의심이 되고 특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세 불명의 폐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는
우리가 병원에서 사실은 이 진단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응급실이나 또는 선별검사소 쪽을 이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고령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응급실로 갈 수도 없고 또 선별검사소로 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검사가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 있어서는 병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키트를 제공해 주면은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은 2월 말이나 3월 초에 확진자가 좀 많이 늘 때는 사실은 요양병원 안에 어떻게 보면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군요. 그랬었습니다. 선별진료소에 가기도 힘들었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노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가기가 힘들었던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이 선별검사소 가면 바로 검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기다려야 되고 또 이동하는 부분들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이제 3월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사를 우리가 자체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의 제도가 좀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열이 있거나 또는 폐렴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검사를 해서 바로 확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이군요. 지금은 많이 그런 것들이 바로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됐다고 들었고요. 아무래도 의사분들도 계시고 또 요양보호사분도 많이 계시는데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외부 지역사에서 이분들이 감염이 됐다가 와서 면역력이 약한 환자분들을 만나게 될 경우가 많은데 위험성이 많은 거죠.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예, 가장 저희들 우려하는 부분들이 내부에서 발생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는 지역사회로 감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출근하는 어떤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하지만 사실 퇴근하고 나서의 그 관리는 우리가 100% 할 수는 없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환자 그러게는 좀 위험적에 간다든지 또는 만남에 대한 부분들을 자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출근할 때는 반드시 발열 검사나 또는 근무 중에 있어서는 반드시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문제가 있거나 발열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는 병원에 오는 것이 보다는 차라리 쉬면서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에서는 출근하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건 지금 이제 마스크 같은 부분도요. 지금 공적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인의 안에서 일주일에 2장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요양병원에 요양보호사분들이 중국인 간병사들이 꽤 있는데 이분들은 공급을 못 받고 있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한 분이 감염이 됐다면 다른 환자, 많은 분들이 다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취약점이고 요양병원의 특성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각 병원에서 이런 분들을 제공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마스크 대란으로 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병원에 공급되는 이 공적 물량량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오부제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지만은 이분들은 중국 교포되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는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되어서 이번에 공적 배분에도 우리 간병사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저희 협회 차원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받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아마 복지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바로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서 간병사를 안 쓸 수도 없고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만일에 요양병원에 환자분의 확진자가 나오셨다. 그러면은 이분들을 격리하고 그 병실에 같이 있던 분들을 또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다든지 하고 이런 계획들은 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확진자가 발생된 경우에 있어서는 되게 역학조사팀이 와서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노출자라든지 접촉자에 대한 부분들을 선별을 해서 그분들을 격리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그분들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그 역학조사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혹시 요양병원이 왜냐하면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고 여러 명이 한 곳에 계신 곳이기 때문에요.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사실 요양병원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특히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그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데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요양병원이 지금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같은 당국 발표가 나오면 사실은 저희들은 굉장히 힘이 좀 빠집니다. 그래서 문제만 터지면은 아무 지원 없이 이렇게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 입장에 있어서는 우선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손덕현 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백수영 교수님께 좀 여쭤보면 일단 뭐 당연히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오늘 발표된 규제가 일단 규제다라는 측면으로 보겠지만 또 방역당국에서는 필요한 규제일 수 있고요. 근데 지원이 좀 안 될 부분, 앞서 이제 요양 보호사분들도 마스크를 구하기가 힘들었다라는 얘기가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요즘 중국인 간병인들이 많기 때문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요양병원이 평상시에 이게 잘 됐어야 되는데 사실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은 해주지 않고 자꾸 뭐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데 평소에 잘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것들이 있어야 들어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체크를 할 것이고 또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하루에 2번 이상씩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조금 아니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병문안은 절대로 금지시켜야 되는데 아마 지금 이 집단적으로 환자가 나올 때까지는 그 부분들이 좀 미숙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인력 수급에 있어서 이 간병인이 굉장히 좀 급여가 낮은 쪽에 속하기 때문에 국내에 계신 분들이 잘 하지 않고 중국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절대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채용할 때는 바로 채용하고 또 딴 데 가시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 2주간은 격리를 하고서 그다음에 채용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당장 도와줄 분들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당장 지금 환자는 급한데 간병인은 없으면은 결국은 가족들이 와서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관리가 되는 인력 시스템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잘 되는 요양병원들도 많이 있지만 아주 고급의 요양병원도 있는 반면에 그 대남병원처럼 또 그렇게 거기도 요양병원이 있었지만 그 실제로는 그 정신과 폐쇄병동 이외에 그 이후로 넘어가지 않은 것이 굉장히 다행이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열악한 요양병원들도 있다. 즉 의사 선생님은 계시지만 그 안에 병원 상황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그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있고 또 환자들이 너무나 고령이고 간병인은 필요로 하는데 일손은 모자라고 또 간호조무사라든지 간호사님들도 상당히 그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취약 지역을 좀 공공 영역에서도 많이 커버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민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얘기 들어보니까 초창기에는 초기에 확진자가 많이 몰릴 때는 이 고령이신 분들을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사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의심 증상을 그냥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폐렴 환자도 원래 많으시고요. 그런데 선별진료소도 못 모시고 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근데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처음부터 조금 잘못됐던 거는 저 병원에도 다 의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검체 채취하고 보내고 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 병원에 방문을 해서 방호복을 입고 와서 검체를 채취하는 뭐 예를 들어 전공의 같으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런 부분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들어보니까 검체 채취를 해서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 진단을 맡긴다라고 되는데 초창기엔 그게 키트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키트는 스톡기관에 맡기면 되는 것이고요. 검체 채취는 의사 면허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니까 채취해서 스톡기관에 보내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경기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역학조사관이 확진 판정을 또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분당 재생병원에서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역학조사를 했던 역학조사관이 어제 오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관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제 분당 재생병원장과 또 분당구 보건소 팀장이 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은 건데요. 이 경기도 감염병 대응단 공동단장인 이영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도 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서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도 분당 재생병원 원장과 이 같은 간담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된 후에 2주간 현재 자가격리에 돌입한 상태죠. 저희가 앞서 이제 요양병원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은 요양병원 말고도 집단적으로 감염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인데요. 오늘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주말 예배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일부 교회들이 주말에 실내 예배를 강행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서 여전히 예배를 열겠다는 교회들이 적지 않아 걱정이라면서 종교 집회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 중앙정부도 적극 뒷받침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메시지가 이 종교의 자유에 반할 수 있다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온라인 예배 등 다른 형태를 권하는 만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대통령으로서 고심 끝에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또 이런 방역은 최선의 경제 대책이기도 하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여전히 많은 교회가 물론 상당수는 온라인 예배 등으로 대처를 하고 있지만 내일 모레면 또 일요일인데 예배를 한다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의 메시지도 좀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확진자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해외가 많이 늘었고요.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 중에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모레부터 유럽에서 오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서는 아예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요. 네, 최근 닷새 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사람 중에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특히 유럽에서 입국하는 유증상자 중에 5%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유럽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정세균 총리 설명도 잠깐 들어보시죠. 엊그제 발생한 신규 환자의 8%가 해외에서 귀국한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특히 유럽 지역에서의 입국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비율로 확진자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유증상자 격리를 위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인천 생활치료센터 활용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오는 22일 모레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 19일부터 유럽을 포함해 출발 지역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 적용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좀 해외에서 들어오는 감염자를 걸러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공항에서 입국할 때 바로 진단검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일단 우선 유럽에서 온 입국자들에 대해 검역 과정을 거쳐서 이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지 살피고요. 증상이 있으면 검역수한 격리시설에서 또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양성 판정을 받으면 당연히 이제 병원 등으로 이송이 되고요. 음성이어도 장기 체류자일 경우에는 14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잠복기를 고려한 정책인 거죠. 이 단기 체류 외국인은 보건당국이 체류 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증상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 장기라면 증상이 있든 없든 그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4일 동안 증상 여부를 확인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4일 동안 격리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뭐 증상이 있든 없든 장기간 체류한 사람들은 격리를 하게 되는데 이 장기와 단기는 어떻게 구분을 하게 되나요? 일단 비자로 이걸 이제 구분을 하는 건데요. 장기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장기 체류로 보는 겁니다. 보통은 90일 초과하면 장기인 건데요. 최근 일주일간 유럽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보면 67%가 장기 체류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입국을 아예 금지시키는 것 말고 사실상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코로나가 한참 유행을 하고 있을 당시에도 정부는 우한에 있는 후베이 성에 대해서만 입국을 금지했고 그 외 중국 지역은 특별 입국 절차만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상태 질문서를 작성한다든가 자가진단 앱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했었는데 이에 비해서 이번 유럽발 입국자는 전원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보다 강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1, 2월에 했던 이 중국보다 지금 유럽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태호 방역총괄 반장은 유럽 내 환자 발생률이 당시 중국보다 훨씬 높고 확산 속도도 아주 빠르다면서 현재 유럽발 입국자가 당시 중국발 입국자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교수님께 잠깐 여쭤보도록 하면요. 지금 나온 거는 이제 장기 체류자의 경우는 사실은 14일간 다 격리가 된다고 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사실상 입국 제한의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그렇죠. 지금 우리로서는 최대한의 것을 한 것인데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것이
사실 단기로 체류하는 사람들이 14일을 격리하고 하루 이틀 출장하고 가라는 거 굉장히 무리가 있거든요. 예.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증상에 상관없이 무조건 2주일간 격리하라는 지침이거든요. 예. 그런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검역 강화 또 일반적인 특별 입국 절차 같은 것들은 상당히 융통성도 있고 상당히 합리적이고 최선의 방식으로 우리 방역 당국이 자신이 있다는 걸 또 뜻합니다. 즉 단기 입국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계속 이 추적을 하면서 그 자가 앱 같은 거, 진단 앱 같은 거를 만들어서 추적하고 GPS로도 추적하는 걸로 해서 결국은 실제로는 강화는 했지만 모든 예. 입국을 막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뭐 일부에서는 세계적인 팬데믹이기 때문에 더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이 유럽에서 오시는 분들이 유증상자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담이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예. 방역 당국에.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그 부담을 계속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입국을 금지시키는 방법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 실제로는 모든 나라가 지금 다 그렇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 입국 금지를 시킬 수는 없고 결국은 유럽이 지금 확산율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했고 그다음에 미국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지금 입국 제한을 연장한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건 아무 근거도 없고 일본의 방역이 제대로 돼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명분으로서도 일본은 방역이 제대로 안 의심되니까 우리도 입국 금지를 시켜서 일본에서부터 들어오는 외국인인 경우는 2주를 격리시키겠다. 다만 진단을 먼저 하고서 격리는 시키고 양성은 무조건 격리시키고 지금처럼 음성인 경우에는 2주간 격리시키겠다는 방침을 먼저 했어도 명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조치는 아직 안 내려서 제일 먼저 지금 일본에 말씀은 일본의 방역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오는 분들에게서 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더 격리 조치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그게 구체적인 증명은 안 되는 상황이니까 명분은 예. 없지만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일본 전혀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판단도 없이 무조건 모든 외국인들한테 2주 격리거든요. 예. 그것도 자비로 격리를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시점에서는 일본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격리를 한다고 했는데 격리에 응하지 않는다 외국인들이 또는 이제 외국에 갔다 온 우리 내국인들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 뭐 격리에 응하지 않으면요 외국인 역시 똑같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합니다. 이 징계본에 따르면 이 감염병 예방법상 처벌 조항을 외국인들에게도 적용을 한다라고 밝혔고요. 현행법상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만 원의 벌금, 오는 4월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자, 어제 법무부는 방역 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이 외국인이 적발이 되면 비자와 체류 허가를 취소하겠다라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뭐 격리를 할 때 생활비도 준다고요? 네, 이 생활비 그리고 유급휴가 두 갈래로 나눠서 지급을 하는데요. 이 생활비,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1인 가구로 적용이 돼서 14일 이상 격리가 됐을 때 45만 4,900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유급휴가비는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일일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급한 불인데 일주일간 폭락을 거듭하던 코스피 지수가 1,500선까지 무너졌다가 오늘은 좀 올랐습니다. 한미 간의 통화스와프 이거 좀 말이 어려운데요.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영향이 크다고요? 네, 일단 오늘 코스피 상황부터 좀 설명드리면 코스피 지수가 전날 대비 7% 넘게 오르면서 1,560선까지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9%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467.75에 마감을 했고요. 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9.2원 내린 1,246.5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600억 달러 한화 77조 원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통화스와프라는 게 서로 그 각국의 자기 나라의 돈과 다른 나라의 돈을 맞바꾼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우리나라 돈을 주고 미국의 달러를 가져온다는 건데 일단 달러 공급에는 숨통이 트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안해지면 이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 그리고 뭐 금 같은 거를 찾게 되겠죠. 예. 그럼 뭐 서로 달러를 찾으니까 환율이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작 이 무역에서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그때 IMF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달러를
달러를 언제든지 가져다 써라. 이 스와프를 체결해서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개념으로 이 달러를 뽑아 쓸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지금은 일단 600억 달러 규모의 계약 기간은 6개월로 했는데 추후 또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한미 통화 수합이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처음엔 6개월로 했다가 나중에 늘려서 1년 3개월간 존속이 됐었고 이 외환 당국은 조달한 달러화를 바로 시중에 공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잠깐 설명 들어보시죠. 어제 600억 불 규모의 한미 통화 수합이 체결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보다 2배 확대된 수준입니다. 글로벌 금융 불안에 영향을 받았던 국내 외환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서 기축통화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준 미국에도 감사를 표한다라고 하면서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 국제공조를 주도한 한국은행, 또 이를 적극 지원하며 국내 공조에 나섰던 기획재정부를 격려한다. 경제 중대본의 사명감이 이룬 결실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원래 미국 내에서도 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랑 다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필요성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칼럼에 따르면요. 최근 연방준비제도가 5개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 스와프 조건을 완화를 했는데 시장 리스크를 막기 위해 대상을 신흥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구체적인 국가로 한국과 호주, 중국, 대만 그리고 홍콩을 대상국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 연준은 한국, 호주 등 총 9개국 중앙은행과 이 통화 스와프 협정을 확대키로 했고요. 이번 결정을 통해 각국이 가계와 기업의 국내와 또 국외 양쪽에서 달러 조달 고통을 덜어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도 보죠. 이제 달러화에 대해서는 조금 뭐 항상 경제가 어려우면 달러 찾기만 하고 그럼 환율이 더 올라가고 더 불안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채권이나 증시 이런 데는 대책도 나왔죠. 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조만간 1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전펀드를 조성해서 가동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채권시장 안전펀드는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 출자를 해서 우량금융재와 회사채를 투자해서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안전판 역할을 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널뛰는 주식시장을 안전시키기 위해서 증권시장 안정기금도 곧 마련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뭐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아예 주식 거래 시간을 줄이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왔나요? 네, 지금 뭐 주식 거래 시간을 단축하자, 주가 하루 등락폭을 축소하자 이런 의견들이 일각에서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긴 하다. 하지만 이 조치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계속 뭐 재난 기본 소득 또는 긴급 자금 지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부가 여기에서 뭐 입장을 좀 바꾼 게 있습니까? 현재는 어떻습니까? 부정적 입장이나 신중론이 계속되고 있나요? 자, 일단 이 지자체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이 지자체 수준에서는 관련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전북 전주시 또 경기 화성시 등 일부 지자체가 이미 재난 기본소득 성격의 긴급 지원에 나섰고요.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재난 기본소득은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공개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비해서 청와대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더 이상의 말은 아끼는 모양새입니다. 전례 없는 위기는 맞지만 시기와 규모, 재정 부담, 국민 수용도 등을 감안해 추진할 사안이라는 입장인 겁니다. 자칫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 등 정쟁이 벌어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더욱 신중한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도움이 시급한 대상에 대해선 우선순위를 두는 선별적 지원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가 재난기복 소득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지만 모든 국민들에게 주는 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정부가 이제 세를 많이 줄이는 그런 정책도 내놨는데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죠.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위기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면서 부가가치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납기 연장 그러니까 뭐 돈을 내는 날을 좀 늦추겠다라는 걸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앞서 정부는 두 차례 경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총 90만 명의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가세 수준으로 좀 인하하는 등의 세정 부담 경감 방안을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국세의 경우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을 했고요. 이미 고지된 국세 같은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또 유예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제 해외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일본 이렇게 볼 텐데요. 일단 미국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확진자가 수천 명씩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제 하루 약 4천 명이 넘게 증가해서 현재까지 누전 확진 환자가 14,000명을 넘겼습니다. 해외 상황을 고석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우선 미국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현재까지 미국 내 누적 확진 환자가 14,250명입니다. 첫 확진 환자가 나온 게 지난 1월 21일이었는데 누적 환자가 1,000명으로 느는데 50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1,000명에서 10,000명으로 늘어나는 데는 열흘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인 겁니다. 미국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전 국민의 해외여행을 사실상 금지시킨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여행경보 4단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한 건데요. 미국 국무부는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여행을 선택한다면 여행 계획은 심각한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기한으로 미국 밖에 머물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미국인도 모든 해외여행을 피해야 합니다. 각 주별 상황도 좀 보시겠습니다. 자, 미국 내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은 곳은 최대 도시 뉴욕이 위치한 뉴욕주입니다. 뉴욕주 누적 환자는 5,700여 명입니다. 사태 초기 미국 내 최대 전파 지역이었던 워싱턴주의 확진 환자 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자, 뉴욕주의 환자가 급증한 건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한 영향이 큽니다. 어찌 보면 그만큼 미국 전역에 검사를 받지 못한 환자가 많을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You see our number of tests has gone way up. We've now tested over 14,000 people. That's a dramatic increase. And again, that's why you see the number of positive cases going up. We have the highest number of cases in the United States. 뉴욕주는 지역 내 모든 기업과 사업장에 근로자 절반 이하만 출근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아 뉴욕항에 이 병상 1,000개 규모의 해군 병원선을 배치해 확진 환자 치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확진 환자가 1,000명가량 나온 캘리포니아주는 사상 초유의 전 주민 자택 배피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외출을 금지시킨 겁니다. And there's a recognition of our interdependence that requires of this moment that we direct a statewide order for people to stay at home. That directive goes into force and effect this evening. And this is a moment we need to make tough decisions. This is a moment where we need some straight talk and we need to tell people the truth. 미국에선 생필품 사재기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 물품은 부족하지 않다, 사재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미국 전역의 대형마트에서는 오늘도 카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화장지 사재기가 극성인데요. 화장지를 구하기 어려워지다 보니 아예 이렇게 꽃 대신 화장지를 장식한 꽃다발까지, 아니 화장지 다발까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나라 전체가 지금 난리통인데 미국 해변 휴양지로 가면 너무나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플로리다주 한 해변 모습인데요. 수영과 일광욕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해변이 북적입니다. 상당수가 20, 30대 청년들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I feel like we shouldn't change our lifestyles necessarily just because of corona, especially because it hasn't been affecting younger people. I think that's why we don't take it seriously. 자, 미국 정부는 젊은 연령대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concerning reports coming out of France and Italy about some young people getting seriously ill and very seriously ill in the ICUs. 자, 일부 해변은 사람들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해 급히 폐쇄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답답한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검사 수를 늘리겠다고 연일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본 내 검사는 제자리 걸음 수준입니다. 당연히 확진 환자 수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확진 환자 712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누적 환자는 1,677명입니다. 이미 일본 안팎에선 일본 내 수만 명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방역당국이 코로나19를 잘 막고 있고 더 나아가 도쿄올림픽 역시 정상 개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人類が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打ち勝つ証として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を完全な形で実現するということについて G7 の支持を得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자, 블룸버그 통신이 일본의 이 같은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통신은 세계보건기구 보건정책실장을 지낸 시부야 겐지 교수의 말을 빌려서 일본이 감염 사례가 폭발적으로 드러날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간의 억제 정책에서 폭발 국면을 최대한 늦추는 전략으로 이른 시일 내에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이런 우려가 계속 이어져서일까요? 올림픽 개최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도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동안 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한다는 의견에 힘을 싣던 토마스 바우 IOC 위원장이 다른 시나리오도 고려 중이라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위기 상황에 대해 충분히 여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지금 시점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회 취소나 연기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 연기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미 IOC 위원들 사이에서도 올림픽 정상 개최가 어렵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I just feel that the insistence that the games are going to happen in July is doing a disservice to people in the world first of all, and then athletes secondly, who are trying to prepare. I just think we have to have a lot more empathy and understanding about what is actually going on in the world. 자, 그리고 IOC 위원 중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모나코의 군주이자 IOC 위원으로 활동 중인 알베르 2세 국왕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자,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립니다. 예, 먼저 일본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깝기도 하고요. 또 도쿄올림픽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또 관심이 좀 가는 부분인데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은 일본이 사실은 폭발적으로 감염자,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역사회에 많이 퍼져 있는데 이걸 정부가 집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집어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를 않고 있죠. 아예 아예 국민들이 그 진단 검사를 받지 못하게끔 하고 있고, 즉 의사가 이 사람은 진단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추천을 해도 추천해보다 하여튼 그 얘기를 하면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건소 쪽은 전부 관공서 계통이기 때문에 거기서 진단을 하는데 그걸 못 받게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단 숫자가 적고요. 그 적은 만큼 확진자 숫자도 적게 되고 또 사망자인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로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하지 이 코로나19를 사후에 진단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본 전체가 아마 만연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억지로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언젠가는 이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결국은 진단검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일본 국민들이 이 상황을 아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역이 잘 되고 있고 만약에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의료 붕괴가 일어나면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하는 것이 맞고 한국 같은 경우에 대구를 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질병적인 면에서 보면은 진단을 빨리 해서 빨리 찾아내서 치료 시기를 잡아야지 그걸 늦어지게 되면 이탈리아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일본 언론에서도 근데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지금 하는 정책이 방역 대책이 맞다라는 그런 뭐 주장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또 일본 내에서는. 그거 영국에서 한때 얘기한 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일반 군중이 전부 면역이 되고 10명 중에 8명은 증상이 가볍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억제하고 있는 사이에 일반 국민들이 다 면역이 되면은 중증자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또 한 가지 일본이 그 자랑하는 부분은 이 요양병원, 요양원 같은 것들이 공공시설이 굉장히 많고 아주 잘 돼 있습니다. 평소에 그 열화상기부터 시작해서 병문안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체온을 재서 하루 2번 체크를 한다든지 의료진들이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고 병원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 때문에 아마 중증 환자가 나와도 우리는 자신 있다. 노인들이 많이 사망하지 않을 이탈리아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 과도하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고령자 비율이 이탈리아가 세계 2위인데요. 1위가 어디냐면 일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확진자가 실제로 그러니까 확인하지 않은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게 되면 지역사회 전반적인 감염이 되고 그러면 사실 그게 드러나는 거는 중증 환자와 또 사망자 아니겠습니까? 사망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본 정부가 만약 다 이건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또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가?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이 일본 국민들이 느끼기 시작하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집에 있는 노인네들 또 고령자들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지금 밖에 안 나오고 계시지만 이게 만연되게 되면은
집에 있는 식구들을 통해서 감염될 수가 있고 그 사망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일본 국민들도 그때는 느낄 것이거든요. 예. 이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된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을 일본처럼은 예.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결국은 방역을 안 하면은 갑자기 늘어나지만 이렇게 놔둬도 천천히 가지만 언젠가는 여러 사람들이 다 걸리고 이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 방식하고 일본 방식이 다른데 예, 일본 방식이 정반대죠.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일본은 검사도 적게 하고 확진자 비중도 낮은데 치명률, 그러니까 확진자 대비 사망률이 5%가 넘습니다. 우리보다 5배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게 일본은 정말 해서 증상이 아주 심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구나. 정말 검사량이 되게 적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증으로 가야만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예.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중증으로 간 환자, 그 사람들만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하지 일반적으로 폐렴으로 입원해 있는 사람들 중에 사망하는 경우는 사후 진단을 하지 않는 것이 또 사망자를 예. 줄이는데도 그렇게 높게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제 올림픽이 7월 말이기 때문에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아마 전 세계인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인데 선수들, 그러니까 IOC의 선수위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올림픽이 열리면 거기 가서 집단 감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데 가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우려가 되는 것이 올림픽이라는 이런 큰 행사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유럽이나 미국이 안 간다는 것도 아니겠고 동남아시아도 다 참여를 하게 되면은 여기가 완전히 그 크루즈선 같은 배양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와서는 그런 행사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미국 사례를 보면서 미국에서 했던 말, 젊은 사람들은 뭐 우리는 잘 안 걸려라고 얘기하지만 미국 보건당국의 경우는 젊은 사람도 많이 걸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특히 활동량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좀 더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저게 미국에서 이제 우려하는 바가 미국의 케이스가 아닐 겁니다. 중국의 예. 역학 데이터를 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걸렸고 실제로 경증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여러 장기에 감염이 되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 또 특히 소화기계에도 감염이 되더라 하는 역학 데이터가 많이 있어요. 예. 환자가 감염이 되었을 경우 설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에서 이 바이러스가 증식을 해서 설사를 하는데 실제로는 설사를 하지 않고도 소화기계에 바이러스가 더 오래 남아있더라. 즉 호흡기계로 감염이 되었는데 소화기계에서는 즉 장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증식은 하지 않지만 바이러스가 오래 남아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키는데 예.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결국은 우리 수인성 바이러스들처럼 식중독 같은 것처럼 경구 감염, 즉 오염된 손으로 만졌을 때, 즉 화장실의 변기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경우겠지만요. 예. 이렇게 감염되는 경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즉 젊은 사람들은 소화기, 호흡기 증상이 다 없더라도 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젊은 사람들의 그 감염이라는 건 지금 신종 바이러스를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 장기에 침범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소화기 이외의 장기들도 많이 감염이 되어서 혹시라도 모를 후유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증상이 없다고 가볍게 느낄 질병이 아니고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바이러스 학회장을 또 지내셨으니까요. 교수님께서는 하나 여쭤보면 우리가 알기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에 있는 세포를 공격해서 감염시키고 염증을 만들고 급성 호흡 부전으로 가서 다른 또 다발성 장기 부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화기에 묻어있을 때는 그건 묻어있는 건지 아니면 소화기에 있는 앞서 이제 뭐 위나요 이런 데 세포에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서 나의 소화 기능을 방해를 하고 염증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게 둘 다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화기계에 감염이 돼서 증식을 하는 것이 소화기계에도 이 세포들에도 그 리셉터라는 것이 있어갖고 바이러스가 예. 가서 감염될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감염력이 굉장히 낮아서 증상을 나타내지 못하는 즉 많은 세포들을 죽이지는 못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상이 안 나타날 뿐이지 실제로는 그 리셉터가 있는 여러 세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장기들에는 그것들을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은 증상이 거의 안 나타나지만 거기에서 살아있다는 뜻이죠. 즉 증식을 많이 해서 증상은 못 나타내지만 오랫동안 살아있으면서 오히려 호흡기보다도 더 장기간 살아있을 수 있다. 감염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미국 방역당국에서 말한 겁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그러면 호흡기만 감염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또는 우리의 세포의 열에 따라서 다른 장기들도 감염시키고
뭐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런 가능성이 중국의 역학 데이터를 그래서- 보면 충분히 그런 예. 걸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는 호흡기가 괜찮아라고 했지만 감염이 되면 다른 장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사실은 이 젊은 사람들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있다가 가족들을 다시 또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위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족들을 감염시키고 고령자에 감염이 되면은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을 주의해야 되지만 그 자신들도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안전하지는 않다는 것이 이것이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역학 데이터가 뭐 우리처럼 이렇게 환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예. 실제 중국의 그 많은 환자들을 보면 그런 역학 데이터들도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충분히 주의를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령에 따라서 취약계층에 따라서 더 감염이 잘 일으키지만 또 어떤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어려운 사람들이 더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되는 여러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있게 되는데 사실은 아주 높은 사람들, 이왕 어떻게 보면 모나코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국가 원수, 그러니까 국왕이 감염이 됐죠. 네, 그만큼 뭐 유럽의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걸 또 반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 주요국 대부분이 이 누적 확진 환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4만 1,000명을 넘었고요. 스페인은 18,000명대, 그리고 독일은 15,000명대, 프랑스 11,000명대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스위스에서도 4,000명이 넘는 환자가 나왔고요. 자, 이탈리아는 특히 좀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 사망자 수가 중국의 사망자 수치를 넘어섰는데 이 중국 사망자가 3,200여 명인데요. 이탈리아가 3,400명대입니다. 자, 이탈리아 확진 환자의 치명률은 8.3% 수준으로 중국 우한의 치명률 5.8%보다도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탈리아 확진자 대부분이 북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왔었는데 문제는 이 북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료 체계가 좀 열악한 남부 지역까지 본격적인 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의료 자원이 그나마 잘 갖춰진 북부 지역에서도 이 환자 급증으로 인해서 의료 붕괴 현상을 겪고 있는데 만약 남부 지역에서도 본격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된다면 더 큰 혼란과 자원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거란 예측이 많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금 또 의료진 감염이 비상인데요. 지난 17일 기준으로 해서 2,600명이 넘는 의료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탈리아에서 사망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의료진이 감염이 되면 사실은 많은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여력에 더 부족해지는 거고 지금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중국의 우한의 그 의료 공백이나 우리 대구에서의 그 일시적 의료 공백들이 다 의료진들이 많이 모자라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탈리아의 경우는 더 심각한 것이 금융위기 당시에 그 의료진들이 많이 해외라기보다 그 주변의 유럽 국가들로 많이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의료 자원 자체가 굉장히 적었었는데 예. 실제로 지금 2,600명이라는 그건 뭐 거의 10% 넘는 의사 수일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나면은 절대적으로 의사 수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임시병상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의과대학 학생들까지도 다 동원을 해서 아마 진단하고 여러 가지 우리 공부하는 일들을 예. 의대생들한테도 지금 다 시키고 이런 상황일 아직 것 같은데 자격증을 다 받지 않은 의대생들한테 빨리 그냥 의사 자격증을 주고 가서 환자들 돌보게 하는 거군요. 아직까지 의사 자격증은 바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아마 그냥 의대생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시키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서 많은 의료진들이 가서 도와는 주고 있지만 예. 실제로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즉 사회주의 국가의 시스템하고 이탈리아의 시스템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뭐 일주일 만에 1,000병상짜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예. 임시병상이나 이런 걸 만드는 데는 많은 도움을 주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말도 잘 안 통하는 중국 사람들이 그 의료진들이 얼마나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건 의문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환자 수나 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미국 상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이 일단 이 뉴욕주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는 뉴욕주에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린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 수만 수만 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외출 금지령 실시 여부를 놓고 뉴욕시장과 주지사 간의 의견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더블라조 뉴욕시장이 자택 대피령 그러니까 외출 금지령을 내릴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을 내놓자 쿠오모 주지사가 곧바로 대피 명령 발동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주정부의 승인이 없이 뉴욕시가 명령을 발동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자신의 동생이 진행하는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외출 금지령 관련해서 언급을 내놨는데 동생과 가족 이야기를 뉴스에서 갑자기 꺼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Curfew, I don't like the word curfew. Dad tried to have a curfew for me. I never got past the resentment. It's the least More of your tightening problems, if by the the way. numbers don't slow. Your problems with the curfew. It's the least of your Wow. problems, just so you know. I never you violated the curfew all the time, caused much pain, but that's a different story. Governor Andrew Cuomo, I appreciate Yeah. you coming on the show. Thank you. I love you. I'm proud of what you're doing. I know you're working hard for your state, but no matter how hard you're working, there's always time to call Mom. She wants to hear from you, just so you know. Yeah, I called Mom just Not what she before I said. came on this show. 네,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의 형제인데요. 쿠오모 집안은 미국에서 케네디 가문 등과 비슷한 유명한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형제가 방송 도중에 사적 이야기를 나눈 게 이게 우리 문화로서 다소 이해가 좀 안 되긴 하는데 일종의 미국식 여유 또는 유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더군다나 근데 방금 조익신 반장이 얘기했듯이 뉴욕은 미국 내에서도 확진자가 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주지사가 방송 인터뷰 중에 아무리 자기 친동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부모는 너 때문에 학교 다닐 때 통행금지로 더 기분이 나빠했었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최 반장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만약 저런 인터뷰가 있을 때면 어땠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앵커 진행을 하진 않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부장으로서도 그런 질문은 사실 하지도 않았을 거고 예. 한다고 하더라도 또 사적인 질문을 다시 또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미국의 문화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것 자체는 좀 부적절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방역에 대한 얘기하는 게 시간이 저희도 더 급한데 일단 그것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교수님께 좀 여쭤보면 외출 금지령을 내리거나 사실 검토하고 있는 주들이 꽤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쪽은 아예 봉쇄를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 당연히 중국 우한처럼 혹시 확진자가 이제 더 이상 늘지 않지 않을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럴 상황이 아닌 것이 동부 지역이 상당히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 예, 여기서 지금 뉴저지나 뉴욕시 같은 데서 많이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뉴욕 시내가 거의 사람이 없답니다. 예. 브로드웨이라든지 이런 데 극장들도 다 문 닫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외출을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사회적인 거리두기는 가능하고 있지만 이 미국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 불법 이민자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고요. 노숙자 많이 있고 예, 또 대도시엔 좀 많죠. 예, 대도시에 그 빈민층도 또 많이 있습니다. 노숙자 이외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취약 지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그 조절이 방역 당국의 조절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 결국은 진단을 많이 하게 되면은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럼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결국은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병상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병상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중환자들이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당국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은 이 많은 임시 병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아까 병원선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전부 임시 병상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주 정부군까지 나서서 임시 병동 같은 것도 다 만들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 미국의 의료 시스템 자체가 영리병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들을 다 과연 공급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고요. 이 미국이 방역 수준이 사실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의료 수준도 최고고 의학 수준도 최고지만 이 의료 접근성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 의료비가 너무 비싸죠. 의료비가 너무 비싸고 일반 보통 사람들이 보험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병원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예 빈민층은 병원을 갈 수 있지만 중산층들이 못 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이 부분에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분이 해결이 돼서 방역이 될까 하는 것이 지금은 아마 굉장한 고민일 겁니다. 앞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동금지령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집에 먹을 것과 쓸 것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예를 들어 불법 체류자나 또는 노숙자나 하루라도 이동을 안 하면 하루를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동이 계속 된다 보면 사실은 완전한 거리두기는 이루어질 수가 없을 거고 그러면 완전한 종식은 없을 수가 있기가 힘들어지고 사실 우리나라로 최대 무역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종식이라는 말이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 중국만 해도 0이 됐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해외로부터 역유입되는 환자들이 있다면 종식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나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종식이라는 개념을
아마 언급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셔서요. 중국이 추가 확진자 0명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과연 중국의 14억 인구 중에 추가 확진자가 과연 없을 수가 있는 건지 통계 자료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 0명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예. 이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그러면 0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중국의 그 진단검사 키트는 상당히 부정확하거든요. 예. 그럼 거기서 음성으로 잡히면 다 0이라고 그러면은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고 또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이 완전히 전부를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예. 0명으로 표현하는 것은 통계상의 오류가 아니라 거의 진단이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즉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 중국에서 한때 그 사례 정의를 바꾼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계 기준을 바꿨죠. 거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폐렴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 진단 검사를 하면 음성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갖고 그렇게 예. 바꿨더니 갑자기 10,000몇 명씩 올라가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이 이 환자들이 중증 환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을 가지고서 확진을 하고 내면은 0명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 0명은 아마 아닐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발표에 약간 못 믿겠다 싶으면서도 기대할 수 있는 게 만약 그 수많은 8만 명이 넘던 확진자를 가졌던 중국이 추가 확진자가 0이라면 더구나 중국도 인구 밀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일단 교수님은 못 믿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한이나 후베이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면역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전파가 많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사실 발생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봉쇄를 했다고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0이라는 건 좀 믿기 어렵고 아마 그러면서 종식은 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역유입은 막기 어려워서 아주 강력한 지금 격리, 즉 무조건 2주간 격리를 시키고 또 베이징 공항 같은 경우는 비행기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고 한 400km 넘은 먼 공항에서부터 검역을 시키는 것은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데 일단 비관적 전망들이 많긴 하고요. 어떻게든 대응은 사실은 비관적 전망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게 감염병에서는 맞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정치권 얘기를 좀 짚어볼 텐데요. 비례대표 명부 문제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갈등을 빚던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어제 물러났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사퇴한 후 만에 미래한국당은 새 대표를 선출했는데 어제 입당한 원유철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입당 하루 만에 당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당대표가 된 셈입니다. 사실 이를 두고도 선거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미래통합당의 관련 논란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특정 종교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도라는 단어 종교적 의미로도 쓰이지만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이 도를 언급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매 정당입니다. 그에 합당한 논의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를 넘는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일종의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펄쩍 뛴 겁니다. 도를 넘는 건 없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미래한국당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조금 고개가 갸웃합니다. 황 대표 표현대로 자매정당, 그러니까 엄연히 선관위에 등록된 공당인데 황 대표의 이 한마디에 당대표가 바뀌었습니다. 국민의 열망과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보이면서 국민께 큰 실망과 염려를 안겨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한줌도 안 되는 그 야당의 권력을 갖고 그 부패한 권력이 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저의 개혁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이 시간 이후 사퇴하겠습니다. 그리고 채 하루도 안 돼 원유철 의원이 새 대표 자리에 올랐습니다. 원 의원은 바로 어제 미래한국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이 우리 미래통합당과 갈등을 겪는 자체가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안겨드리고 그 걱정을 넘어서 실망을 안겨드릴 수 있다라는 판단 속에서 신속히 이 미래한국당의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결단을 하고 참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 대표는 취임 뒤 첫 조치로 기존의 공천관리위원회를 해산하고 다시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명부를 처음부터 손을 보겠다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의 분노 섞인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당대표가 바뀌고 공심위까지 해체되는 이른바 자매정당, 과연 공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선교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말을 곱씹어볼 만합니다. 통합당의 어떤 고위 당직자가 한선교가 이 선거에서 잘 돼서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은 그냥 뭉개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미래한국당 당원 당규에 물러나게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하고 그 회의 내용을 어떤 국장을 시켜서 저한테 전해줬습니다. 참 가소롭죠.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미래한국당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만일 한 전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8조 2항과 어긋납니다. 정치권에선 황 대표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엄연히 법적으로 다른 정당인데 비례대표 공천 문제를 놓고 감나라, 배나라, 간섭을 했다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꼭두각시 정당 미래한국당의 공천에 개입한 명백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타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8조와 특정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237조 5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황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도를 넘는 건 없었다고 밝힌 황교안 대표, 이에 대한 정확한 소명은 법정에서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들어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개정선거법의 법 주장 맞지 않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명부 문제로 미래한국당의 당 지도부까지 모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 자매정당이라고 하는데 저쪽에서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했더니 이쪽 지도부가 바뀐 건데 이러면 사실 독립된 정당이라고 보긴 어렵죠. 여지는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 한성규 미래한국당 대표가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하나 못 박았던 게 있습니다. 비례대표 명부까지 바꾼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자 그러면서 이번 공천 파동의 원인으로 박형준 전 통합신당 준비위원장을 지목했습니다. 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박 전 위원장의 공천을 요구했었다라고 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박 전 위원장이 자신을 공격했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성교 대표가 박진 측하고 요구를 받아서 이렇게 나는 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제가 들은, 그리고 한성교 대표가 대부분의 이런 그 외부로부터의 그런 외압이나 이런 걸 많이 막아주셨어요. 예, 이분을 공천해라 했는데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외압을 했다 이건데, 황교안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일단 황교안 대표는 이 두 당,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자매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러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논의는 있었지만 도를 넘는 건 없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앞서 이제 한선교 전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뭐 추가 폭로 가능성도 뭐가 있습니까? 네, 한 전 대표가 굳이 박형준 전 위원장의 실명,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이 비례대표 공천에 외압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밝힌 건 뭐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만일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 요구에 따라 공천 명부에 대폭 손을 댄다면 추가 폭로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한 전 대표는 통합당이 앞으로 만행을 저지를 것 같아 황 대표의 공천 요청을 공개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자, 이러한 가운데 미래한국당이 새 공관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 배규환 백석대 석좌 교수인데요.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당무감사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로,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배 공관위원장은 일단 통합당을 신경 쓰지 않고 공천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성규 전 대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비례대표 명단에 대폭 손을 댄다면 뭐 추가 폭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향후 또 어떤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원래 이제 미래한국당이 만든 비례대표 순위를 미래통합당 지도부에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에서 4명 정도 그럼 바꿔주겠다 했더니 그걸로 안 된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대폭 바꿔야 된다. 이게 뭐 지금 수순으로 그렇게 될 거 아닌가요? 사실 그럴 가능성이 큰데 한성규 전 대표가 공언을 했잖아요. 대폭 손을 대게 되면 더 다른 걸 또 폭로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새로운 공관위원장이 그러한 면들을 좀 감안을 해서 좀 비례대표 명단을 짤지 아니면 뭐 기존의 황교안 대표가 요구했던 대로 좀 대폭 손을 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없던 일들을 하고 정도가 아닌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잡음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에서는 황교안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 아까 이렇게 밝혔는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울 것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통합당이 미래한국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온다면 뭐 법적 시비를 피할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황 대표는 뭐 도를 넘지 않았다고 했지만 뭐 법적인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또 알 수 없는 상황이겠죠. 예, 사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일은 또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의 새 대표가 원유철 대표가 됐는데요. 원유철 의원이 이제 대표가 됐는데요. 사실 뭐 전당대회를 치른 것도 아니고 입당 하루 만에 당대표가 되는 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네, 뭐 추대 형식으로 대표가 된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뭐 원유철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그리고 또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것도 그 영향에 따르는 걸로 보이는데 뭐 이런 인물이 과연 뭐 비례대표 공천에 키를 쥔 당대표의 자격이 있느냐라는 지적이 뭐 나올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예, 미래통합당이 오늘 공식 선대위를 출범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선대위 공식 명칭을 대한민국 바로잡기라고 지었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은 황교안 대표는 대위기의 사이렌을 듣고도 공포를 느끼지 않는 끓는 물속의 개구리 같은 이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정권 심판론으로 이번 총선을 이끌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겁니다. 선대위가 오늘 공식 출범했는데 오늘 이 공천을 두고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요? 네, 어제 통합당 최고위에서 부산 북강서울 공천을 취소당한 이 김원성 최고위원이 유서를 써놓고 잠적을 해서 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내 원통함을 풀어달라 이런 유서를 써놓고 잠적을 했던 건데 다행히 김 최고위원이 경남 양산에 있는 한 종교시설에서 경찰에 발견이 돼서 현재는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라고 합니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근데 공천은 왜 취소가 됐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 김원성 최고위원과 관련된 미투 제보가 들어왔다는 건데요. 이 공관위는 이를 최고위에 통보를 했고 최고위가 공천 취소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김 최고위원에게 사실을 뭐 확인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건데 김 최고위원은 누가 어떤 내용으로 미투를 제보했는지조차 모른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예, 국민의당 얘기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있는 곳인데요. 일단 지역구 후보는 내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무슨 탈을 쓰고 할 선거운동을 할 계획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구 후보 없이 정당 투표로 총선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게 국민의당의 기본적인 선거 전략인데요. 막상 지역구에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려고 보니까 조금 막막했던 듯합니다. 그래서 내놓은 보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철수 인형 탈입니다. 선거운동원들이 안철수 대표의 얼굴을 본뜬 인형 탈을 쓰고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때 안철수 풍선을 선거운동에 활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저 사진 속 모습인데 인형 탈을 제작하게 된다면 저 풍선과 좀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지역구 후보를 다 안 내고 비례대표 후보만 낸다는 것도 다 개정선거법의 영향인데 어쨌든 이번 선거는 이전과는 많이 다른 양상들이 이전과는 그러니까 선거운동이나 이런 게 다른 양상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를 간판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건데 사실 지금 안 대표는 후보자도 아닌데 가능합니까 법적으로는? 예, 당명 때문에 국민의당이 고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미리 선관위에 좀 물어봤다고 합니다. 선관위 대답은 뭐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안 대표 인형 탈은 물론이고 차량이나 건물 외벽 현수막에도 안 대표의 얼굴을 넣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상 모든 지역구에서 안 대표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선거운동 방식만 보면 총선이 아니라 대선 같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국민의당 안에서 안 대표 외에는 마땅한 흔행카드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안 대표가 차기 대권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 사람만 보고 비례대표만 뽑겠다라는 것도 솔직히 지금 안철수 대표 한 명만 보고 가겠다는 건데 그것도 정당으로서 과연 맞냐라는 의문도 듭니다. 민생당 얘기도 들어보죠. 오늘 단수 공천직을 확정했는데 호남에 있던 현역 의원들은 다 확정이 됐다고요. 네, 민생당에서 그 호남 지역 현역 의원이 12명인데요. 모두 경선 없이 공천을 확정 지었습니다.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주승용 의원을 제외하고는 물갈이나 인적 쇄신이 없는 셈입니다. 호남 의원 12명 가운데 8명이 3선 이상 다선 의원입니다. 예, 사실 뭐 공천에 당내에서 경쟁자도 없고 일단 됐는데 민심의 판단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범여권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이 공관위를 구성하고 또 공천 작업에 들어갔지요. 네, 공천관리위원 모두 10명입니다. 이 김재선 희망제작소장 그리고 정도상 소설가 등 남성 7명이고 여성이 3명인데요. 이 직업별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민사회 운동가나 소설가 이외에도 뭐 변호사, 교수, 중소기업 대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사회 각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고 정치인은 배제했다라는 게 시민당 측 입장이고요. 자, 연합정당의 비례대표 당선권은 17명 안팎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앞서 민주당은 7명 정도를 후순위에 배치를 해서 소수정당과 시민사회를 배려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죠. 그러니까 소수정당과 시민사회가 추천한 후보들을 검증을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채우고 나머지를 민주당 몫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미 선출한 비례대표 후보들이 있잖아요. 총 25명인데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윤호중 당 사무총장이 후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더불어시민당에 입당을 하라는 그 절차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다시 어떻게 복당할 수 있는지 그 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특히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수진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 당 지도부인 후보도 탈당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비례대표 후보가 올랐기 때문인데 이 최고위원은 선거 뒤에 복당을 하거나 또는 두 당이 합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1번에서 10번까지는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에 있는 민주당이 아니라 소수정당에서 후보를 추천해서 앞번호를 가져간다는 건데 이 소수정당이 사실 저도 처음 들어본 당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추천하는 인사들을 과연 믿을 수 있겠냐는 생각도 드는데 어디가 참여하죠? 사실 부장도 처음 들었다고 했지만 저 역시 좀 낯선 생소한 당이었는데요. 이 가자환경당이 있고요. 가자평화인권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의 당입니다. 반면 좀 기존에 알려진 소수정당이죠. 녹색당, 미래당 그리고 원내정당이기도 한 민중당은 이번 더불어시민당에 합류를 하지 않았죠. 더불어시민당은 연합정당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이 본래의 취지를 망각한 집권 여당의 위성정당을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참여를 거부하고 각자 독자 노선을 걷기로 한 겁니다. 예, 처음에 민주당과 함께 비례대표를 우리도 연합으로 뽑자라고 했던 게 이른바 이제 진보적 세력들이 묶였다 하는 정치개혁연합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곳에서는 결국 참여를 안 하기로 했고 오히려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더불어시민당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주도를 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은 당초 민주당과 협상 과정에서 시민을 위하여는 친문, 친조국 성향이라 통합하기에 부담이 있다는 의견을 양정철 원장에게 전달했지만 이후 양 원장이 민주당은 시민을 위하여와 함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고 다른 소수정당에겐 정치개혁연합과에선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정계련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원로들이 민주당 최고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연락을 해봤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은 그런 사정 난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양 전 원장이 최고위원들도 모를 정도의 그 비선 역할을 했다는 게 주장의 핵심입니다. 네, 정치개혁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민주당을 향해서 일체 기대를 접는다. 더불어시민당과 같은 위성정당과는 그 어떤 소통도 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추진되는 더불어시민당은 신생 원외 정당들을 들러리 삼아 추진하는 또 하나의 꼼수 위성정당 프로젝트이다. 민주화 운동 원로들과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서 판을 깔았는데 그 판을 바로 집권 민주당이 걷어차버린 것이다.
네, 이 정치개혁연합은 더불어시민당이 소수정당 외에 자체 공모로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기로 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당초에 민주당 몫으로 후순위 7석만 받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위성정당을 통해서 친민주당 인사들을 공천하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지 않는 소수정당과 전략투표 동업력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당, 민생당, 민중당, 녹색당, 미래당 등과 함께 비례 연합을 또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범여권에 있던 당들이 별도의 연합당을 만들겠다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영향도 있겠지만 이렇게 총선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누가 나오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선거는 저도 사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지금 사실 되게 복잡하게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건데 여기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죠. 네, 일단 뭐 서른 최고위원인데요. 이런 형식, 그러니까 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형태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당원 투표에서 참여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따라는 가지만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고 이를 피하려면 차라리 미래통합당처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른 세력들과 연합한다 뭐 이런 명분 말고 그냥 미래한국당처럼 비례민주당을 만들자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른 최고위원은 오는 26일까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데 엿새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오늘 오전 당 공식회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주 지역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선 강창일 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쓴소리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이 비례정당, 위성정당 문제 때문에 국민 눈 살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당은 더 심합니다만은 우리 당도 각별히 신경 써서 더 이상 국민들이 화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창일 의원의 경우는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대에 안 나오니까 그럴 바에는 비례 전용 정당에 옮겨서 현역 의원 숫자를 좀 더 늘려서 선거에서 기호가 앞번호가 좀 나오게 해달라 이런 설득이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 반대를 한다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정당 투표 기호는 현역 의원 수대로 부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통합당이 비례 후보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당이 일단 모두 후보를 내게 된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현역 의원이 가장 많은 민생당이 정당 투표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한국당이 2번, 정의당이 3번이 되는데요. 따라서 민주당이 지역구와 같은 1번이 되려면 이 더불어시민당에 적어도 이 민생당보다 많은 20명 이상의 현역 의원이 필요한 셈입니다. 만일 민생당이 후보를 내지 않게 된다면 미래한국당보다는 뭐 숫자적으로는 한 명만 더 많으면 1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막판까지 눈치 싸움이 좀 벌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찬 대표와 당 지도부가 뭐 불출마를 하거나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 등을 상대로 더불어시민당으로 좀 당적을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설득 작업을 하고 있지만 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강창일 의원 역시 불출마는 하지만 이 비례정당 창당 자체에 반대한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지금 뭐 불출마를 결심한 다선 의원들이 명분 없이 이 명예를 더럽히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예, 현역 의원들의 이적이 만약에 없다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비례대표 연합당이 두 자릿수의 이 선거에서 기호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는 원내 정당이 민주당뿐입니다. 때문에 사실상 현역 의원을 소위 꺼줄 수 있는 데는 역시 민주당뿐인데요. 의원 이적에 실패한다면 10번 이상으로 밀리는 건 물론이고 정봉주 전 의원이 만든 열린민주당이 더 앞번호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현역인 손혜원 의원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열린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발표를 했는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 조국 전 장관의 1호 인사였던 황희석 전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단장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정치베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